2025년 10월 15일 11호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저는 대출 규제라고 부르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온 이후에 그럼 과연 이제 이 바뀐 규제에 따라서 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모바일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계산기를 돌려보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분들, 또 주택을 갈아타려고 계획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당분간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파악이 가능한지 등등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일단 오늘 첫 번째는 대출 규제 후에 과연 내 소득 대비 주택장금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LTV고요. LTV는 집값 대비 우리 부동산의 시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 대출을 몇 프로까지 해줄 것이냐, 이 얘기인 거고, DTI, 그러니까 내 수입, 내 소득 대비 빚을 얼마나 질 것인가, 그리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DSR, 소득 대비 얼마나 빚을 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은 같지만, 이 DSR은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부채 이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DTI는 이자만 계산하죠. 이자만 계산하는데 DSR은 연 부담금을 정해진 룰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측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1호 대출 규제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다,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다. 11호 대출 규제하고 627 대출 규제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627 이후의 규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디에 집을 갖고 있든 내가 앞으로 살려고 하는 게 지방이야. 그런데 현재 나는 무주택자다 그러면 LTV 70%고, 내가 기존에 집을 어딘가에 갖고 있는데 지방에 한 채 더 매수할 거야 그러면 LTV가 60%고, 나는 지방에 집을 살 건데 여태까지 집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의 세대 기준, 나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그러면 생애 최초 기준으로 LTV가 8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 더 이상 크게 얘기할 건 없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수도권 규제 지역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수도권 안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수도권. 먼저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라면 LTV가 40%까지 가능하고요. 기존 1주택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6개월 이내 처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LTV 4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생애 최초인 분들은 세대 기준입니다. 나와 나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내 등본에 있는 직계 존비속까지 세대 기준으로 주택을 매수한 적이 없다면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자는 LTV가 70%까지 가능하고요. 기존의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달게 되면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도 LTV가 7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DTI입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때는 무주택자는 DTI가 40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 조건을 달아도 DTI는 40입니다. 다만 생애 최초는 DTI가 60입니다. 기존에는 이 DTI가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 이 DTI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은 60%, 조정대상 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규제 지역이면 40%, 비규제 지역이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60%, 생애 최초면 60%,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DTI는 60%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 60%입니다. 여기서 DTI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를 봐야 됩니다.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는 똑같지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갖고 있든지 간에 지방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때는 DTI가 50%입니다. 10% 줄어듭니다. 전보다는 좀 심플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어떤 케이스에 자기가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DTI는 몇 프로를 충족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DSR입니다.
DSR은 은행과 비은행권의 DSR 규제가 다릅니다. 은행권이 40% 제한되고 있고요. 비은행권이 50%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사를 포함하죠. 제가 굳이 보험사를 얘기하는 건 은행 DSR 40% 초과하는 분들은 보험사 가면 되지, 비은행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이런 데까지 갈 필요는 없다. 금리가 보험권은 은행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팔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1호 규제 발표에 따라 이제 앞으로 10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DSR 3단계가 그냥 3단계가 아니라 더 강화돼서 적용된다. 이 부분은 좀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DSR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강화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같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가장 많이 나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스트레스 수치를 가장 적게 나오게끔 하는 상품이 일반 주담대 상품 중에서는 5년 주기 변동형 상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했을 때 가장 적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금융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이 상품을 선택했을 때가 DSR이 가장 적게 나오지만 이 상품을 팔지 않는 금융사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실제로 나의 경우에, 각자의 경우에 대출 한도를 알아보는 방법을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규제 지역 내에 15억 이하 아파트, 자, 즉 2025년 10월 15일 규제가 발표난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구매하는 거고 가격은 15억 이하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주택잔금 대출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를 수 있으니까 나의 케이스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무주택자이고 서울 마포에 KB시세 1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거고 연봉이 1억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주택잔금 대출 한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스스로 셀프로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에 보다 보니까 KB 시세가 15억 하는 대원 칸타벨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LTV를 이해하고 있죠. 시세 대비 40%니까 6억이 LTV 한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발표 11호 발표 내용 중에 주택 가격별로 차등해서 또 한도를 제한하고 있죠. 수도권 규제 지역 안에 현행은 6억 원이 최대 한도인데 이건 이제 2025년 6월 6.27 대책 이후부터 6억으로 줄어든 거고요. 그런 상태였지만 이번에 11호부터는 15억까지는 6억,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 물건은 대원 칸타빌 15억짜리니까 일단 LTV 40% 6억, 6억까지는 다 나오겠네요. KB 시세가 15억 이하니까요. 다음 DTI를 체크해야 됩니다. DTI, DSR은 계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신 계산기 쓰면 되겠고요. 저는 제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써서 다음이 DTI 계산입니다. DTI나 DSR 계산기는 모바일에서도 다양한 홈페이지에서도 뭐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편하신 거 쓰시면 되고요. 저는 설명을 위해서 제 홈페이지에 있는 DTI 계산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연봉 1억이라고 했죠? 그리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이 아무래도 원금 균등보다는 좀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서 상환 금액이 일단 원리금 균등으로 하고요.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아까 LTV 40%에서 6억이 나왔으니까 6억을 넣어보고요. 약정기간은 360개월, 즉 30년입니다. 627 대출 규제에서 약정기간은 30년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 40년도 팔고 했는데 이제는 현재는 없다. 무조건 30년으로 계산하셔야 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리를 하면 되겠지만 우리 잘 모르니까 아직은 2025년 10월 현재 대부분의 주담대 금리는 4% 전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2% 3% 넘어가면 조금 높은 거고요. 3%대 나오면 아주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4%를 넣고 계산해 보겠고요. 이 DTI니까 다른 부채가 있다면 이자를 또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신용대출이 1억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총 DTI 40.4% 정도 나오네요. 즉 4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럼 40% 이내로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면 신용부채를 한 1억 정도 갖고 있다면 9천 정도로 추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DTI가 39.8%로 들어오니까 주택담보대출 6억 진행이 가능하겠죠. DTI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SR 계산입니다.
마찬가지 연봉 1억에 주택담보대출 6억을 받을 때 약정기간 30년으로 넣었고요. 금리 4%로 넣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기타 부채 신용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용대출을 넣었는데, 제가 1억 정도 신용대출이 있다 치고요. 대출 기간은 5년짜리로 받았다고 치죠. 이 신용대출은 실제 약정 기간에 따라서 DSR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내 약정 기간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 전사는요,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이미 DSR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그 신용정보원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금융기관 전산이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는 셀프로 계산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계약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용대출 1억까지 넣고 금리 4.5%로 쓰고 있다 치고요. 이렇게 넣었더니 DSR 계산을 해보니까 56% 정도가 나옵니다. 이 56%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미 DSR이 50%가 넘기 때문에 내가 연봉 1억이고 주택담보대출 6억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신용대출이 1억 정도 있다 보니 DSR이 넘쳐서 다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액을 얼마나 줄여야 되나 이런 접근보다는 신용대출을 그럼 얼마나 줄여야 될까 이런 접근이 맞겠죠. 왜냐면 신용대출 금액을 조금만 줄여도 주담대는 많이 늘어나니까요. 신용대출을 한 5천 줄였다고 가정해 보면, 자 이제 DSR이 5천 줄였더니 45%로 줄어들었네요. 한 2천만 줄여볼게요. 7천 정도를 남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 DSR은 50%로 들어오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하고 강화 버전까지 적용하면 훨씬 더 오버됩니다. 그래서 추정만 해보시고 이제 정확한 거는 계약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계약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하고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서 셀프로 나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늠해 보는 방법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간단한 케이스들도 많지만 대출을 상담하다 보면 정말 개인들은 뭔가 스스로 셀프로 계산해 보기 어려운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가는데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다던가 또는 소득 증빙이 좀 애매한 케이스인데 과연 소득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조차 스스로 파악이 안 되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리고 신용부채가 너무 많아서 줄일 수는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 케이스도 많고, 이 대출 상담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스스로 계산해 보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맘 편히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모바일 핀테크 업체,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토스 뭐 이런 데들 통해서 비교해가지고 알아보시는 분들 많은데, 계약한 이후에는 그런데 비교해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계약 전에 그런 데서 내가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하고 달라서 굉장히 전산 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모바일로 몇 개 입력해서 확인한 내용들이 그대로 대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본인이 알아보다, 그리고 그런 뭔가 다이렉트로 알아보는 걸 통해서 알아보다 보면 내가 뭔가 궁금하거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전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알아봐서 어느 업체로 진행해야 되겠다, 어느 은행으로 해야겠다라고 신청을 막상 하면 그 신청한 내용대로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담이. 그런 정도밖에는 아직까지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에는 금융기관 담당자들하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 대출 규제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주택 구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나는 대출이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대출 규제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DSR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계속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